먼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은 부가가치세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사업자의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기업이 가진 부가가치의 10%를 세금으로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세금의 형식이다라고. 왜냐면 우리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담 안 하는데 우리 그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죠. 그럼 그 납세의 의무가 내가 부담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가지는 마진의 부가가치의 10%를 세무서에 가져다 주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부가가치세의 이제 특징 중에서, 자, 여기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 일반 소비세라고 적혀 있는데, 이 일반 소비세라는 건 우리 교재대로 부가가치세 법전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면세 대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같이 면세 항목을 그냥 같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도 면세예요, 저런 것도 면세예요 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과세품이냐 면세품이냐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면세 항목에서 본 적이 있나 라고 생각해보고, 면세 항목에서 본 적이 없으면 이건 다 과세품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일반 소비세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취하고 있는데, 전단계 세액공제법하고 세액은 똑같이 산출해내는 방식이 전단계 거래공제법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는데, 이 전단계 거래공제법이나 세액공제법이나 세금을 산출하는 건 똑같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도 나중에 저와 같이 회계 1급, 세무 1급, 세무 1급 다 끝나고 또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때 부가가치세의 구조는 세금 이름 그대로 부가가치의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거에 제일 좋은 방법이 우리는 매출 가격에서 매입 가격을 빼는 거예요. 그럼 그 부가가치의 세금이 얼마 나오는 거다라고 해가는 게 학술적으로는 계산이 편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실무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세법에도 실무적으로 징수를 하기 편한 방법을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걸 쓰는데,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매출 가격의 세율 곱한 매출세액에 그리고 매입 가격의 세율을 곱한 매입세액 중에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줬다라는 그 증빙인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내가 부가세 주고 샀어요 라고 했다라고 해서 그 매입세액을 10%를 돌려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내가 줬다라는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하는 적격 증빙을 받았을 때 해주는데, 이 세금 계산서라는 게 부가가치세법의 대표적인 법적 증빙 서류예요. 그래서 세법법전에는 세금 계산서란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거의 모든 게 세금 계산서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세금 계산서를 영어로 텍스 인보이스라고 하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를 인보이스 제도라고 표현할 만큼 우리나라는 세금 계산서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제도를 시행규칙으로 많이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우리 간접세라는 특징이 있었는데, 이 간접세는 우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담세자와 이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우린 소비용 부가가치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납세자는 우리 사업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거래 징수를 해서 세무서에 가져다 주는 사업자를 납세자라고 하는데, 그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 게 간접세고, 우리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뭔가를 사 먹고 사 입고 사용하고 하면서 부담은 우리가 하는데 쓸 때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세무서에 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받은 사업자들이 세무서에 내는 그런 우린 간접세 형태를 띠고 있고, 소비용 부가가치세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책에 적혀 있는 내용 글자를 설명드리면 총 매출 가격의 중간재 구입액과 자본재 구입액을 차감한다는 게 매출 가격에서 그리고 매입 가격을 빼서 부가가치를 산출을 하고 그리고 중간재 자본재 구입 비용을 차감함으로 부가가치는 총 소비액과 일치를 시킨다라는 게 지금 이 중간재와 자본재 구입에 대한 내용 그 금액을 빼고 나가면 처음 시작했을 때에 구입했던 거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거래 단계 걸 전부 다 합치면 전체 물건 가격의 10%가 나오는 거예요. 어제 그 다단계 거래세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 사업자들은 100원씩 납부를 했는데 그때 그 매입 가격에 대해서 들어간 게 중간재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최종 소비자가 3,000원에 3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하죠. 그러면 그 거래 단계에서 가진 부가가치들을 다 합치면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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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이 일치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이렇게 어렵게 적으면 이런 표현이 나오게 돼요. 결국은 이런 이야기죠. 중간 단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남긴 마진들의 합이 최종 소비자가 사는 물건 가격이랑 동일하게 되는 거고 그거의 10%를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라는 게 소비용 부가가치세에 적혀 있는 글자예요. 참 한국말인데 재미없게 적어놨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소비지국 과세 원칙.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어제 저와 같이 영세율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그 WTO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는 건 소비하는 나라가 수입하는 나라예요. 생산하는 나라가 수출하는 나라고. 그럼 우리는 생산지국 과세 원칙이 아니라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고 있는데 이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는 건 수출할 때는 세금을 부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를.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따로 부과 안 하는 방식을 안 쓰고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 0%의 세율을 부과해서 그냥 아예 그 사이 이전 단계에 우리나라에서 물건 만든다고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수출하는 사람한테 전부 다 돌려줌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제거해서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영세율 제도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0% 세율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 앞단계 받았던 거를 전부 다 수출하는 사람한테 환급 형식으로 다 돌려줘 버려서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식이었죠. 그런 반면에 그럼 수입할 때 우리는 소비지국이니까 수입할 때 세금 부과해야 되니까 세관장이 그 물건을 잡아서 그 물건 가격의 10%를 받고 국내로 유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을 수출 땐 0%, 수입할 때 세관장이 10%를 받고 국내로 반입시키면서 이걸 구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 우리 89페이지에 납세 의무자라고 적혀 있는데, 자, 납세 의무자는 그냥 사업자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업자는 다른 조건보다 영리 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우리는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다. 이걸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사업자의 분류에서는 뭐 사업자 비사업자는 납세 의무자다 아니다 뭐 이거의 차이인 거고,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이렇게 구분하는 거에서 우리 면세사업자는 면세 품목만 판매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예요. 제가 면세 품목만이라고 했죠. 그럼 과세 품목을 하나라도 팔면 온 과세품 면세품 같이 팔면 그 사람은 과세사업자인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면세품만 팔아야 면세사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 식육식당 같은데 가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실 텐데 그 식당은 과세예요. 여러 가구 조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정육점은 면세예요. 그럼 최종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10%의 차이가 체감이 크겠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제
동생들이랑 이제 소고기 잘 먹으러 가는데 뭐 둘이가 소방관 아니고 덩치가 커요. 180대 후반 키라서 걔네들이 덩치도 크고. 그래서 우리 세 명이서 가면 마장동에서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씩 먹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면 더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그 종류식당 가면 고기는 면세로 사고, 왜냐면 같이 해버리면은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육점만 하면 고기만 파니까 면세 사업자가 되고, 그럼 그걸 사서 이제 우리 고기 구워 먹는 상차림 집이라고 하나? 거기에서 이제 고기를 구워 먹는 데에서만 그 상차림비나 술값이나 뭐 이런 거 해주는 걸 과세로 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죠. 자, 그럼 우리 과세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누는데, 자, 이걸 기준이 연매출액 4,8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구분을 나누고 있어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자, 간이 과세자도 과세 사업자라는 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간이 과세자도 과세 사업자인데, 간이 과세자가 과세품을 파는 과세 사업자지만 부가가치세법상의 모든 의무를 다하기에는 좀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부담을 좀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간소화시켜 주는 거예요. 신고나 납부 의무를 간소화시켜 주는 게 간이과세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간이과세자 이야기할 때 계속 시골에 구멍가게, 담배가게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파는 것도 과자들도 팔고 하죠. 다 과세품이에요. 그 과세 사업자인데, 근데 그런 할머니들께 부가가치세 신고해줘라고 하고 사업자 등록증 내밀면서 세금연서 발행해달라는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무례하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저 상황이 안 맞겠죠. 근데 그분들은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도록 그렇게 만든 제도가 간이과세제도예요. 그럼 이 과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아니면 나머지는 모두 다 일반 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모든 의무를 다 해야 되고, 그걸 다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법상의 벌금 성격인 가산세를 부과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이제 과세 기간이 있었는데, 자, 과세 기간은 일단 6개월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1기, 2기로 나눠서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해서 1기, 2기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이것마저도 힘들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신고할 수 있도록 과세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잡고 있어요. 자, 하지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람들은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과세기간 종료일은 6월 30일, 12월 31일을 과세기간 종료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2월 1일 날 기업하면 첫 번째 과세기간은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월 1일 날 혹은 6월 1일 날 기업을 해도 첫 번째 과세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첫 번째 과세기간이 되고, 뭐 그 다음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겠죠. 그럼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이 1월 1일부터 7월 1일이고 그날부터 폐업하는 날까지인 거예요. 마지막 과세기간은. 자, 그럼 과세기간 제가 6개월 생각하라고 하는 것, 이 예정신고 기간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시면 안 되는데, 이 예정신고 기간은 임시적인 성격의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임시적인 성격의 기간이기 때문에, 자, 우린 이 예정신고 기간은 이 신고할 때에 다음 달 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다음 달 25일 날 우리는 그 신고하고 납부는 하는데 부가가치세 환급은 해주지 않아요. 환급은 제대로 과세기간이 끝나서 정말 돌려받을 게 생기면 환급을 당연히 해주는데, 예정신고 기간 때는 납부하고 그리고 과세관청의 업무를 분산시키는 데에 목적이 주로 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환급은 해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에서 과세기간을 이야기할 때는 6개월이고 그리고 예정신고 기간까지 이야기할 때는 3개월인데 앞으로 표현할 때에 1년에 4번에 대한 뭔가를 시키고 싶으면 표현할 때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언제 이렇게 종료일을 2번 표현할 거예요. 예정신고 기간, 과세기간. 그런데 1년에 2번만 해도 되는 거, 과세기간에 한 번만 할 거는 그냥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언제 이렇게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현법 이 두 개의 시점이 예정신고 기간은 3월 31일, 9월 30일이고 과세기간 종료일은 6월 30일, 12월 31일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기간적 의미로 1월 1일부터 3월 31일을 1기 예정신고 기간 그리고 예정기간이라고 하고 그럼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 확정 그리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2기 예정 그리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 확정이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날짜 기간을 표현하는 그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납세지에서는 뭐 여기 업종별 사업장의 범위는 이론 시험에 간간히 등장하니까 여러분이 시험 좀 다가왔을 때 이론 문제를 위해서 한번 좀 더 읽어보시고 숙지를 하시고 자 주사업장 총알납부 제도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설명했던 것 좀 보면 다음 페이지 넘겼을 때에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예요.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이게 우리 납세자가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례를 가지고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이름 글자에 적혀 있는 대로 주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만 하는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납부만 하는 제도다라고 말하는 거는 신고는 사업장별로 각각 하는 거예요. 부가세 신고하고는. 근데 납부만 우리는 일괄해서 주사업장에서 하는 거고 하지만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특징이 1사업자로 사업자 그 등록번호를 1사업자로 만들어서 전체 다 통일시켜서 우리는 그 사업자 단위로 과세하겠다는 거니까 부가가치세 신고든 납부든 전부 다 우리는 주사업장 한 군데에서 다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의 차이에서 신고도 전부 다 같이 하느냐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아니면 납부만 하느냐가 이 두 개의 첫 번째 차이고 두 번째 차이가 그럼 주사업장이라고 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던 여기서 납부하는 것을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법인은 본점이나 지점 둘 중 선택이 가능한데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본점만 가능하고 개인은 주된 사무소라 그러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주사무소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개인은 뭐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든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든 뭐 둘 다 주사무소를 우리는 주사업장으로 둘 수가 있어요. 그냥 참고로 어제 한번 제가 언급했는데 개인 사업자의 지점을 분사무소라고 표현해요. 분사무소. 그런데 분사무소는 여기에 해당 사항으로 들어오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보면서 생각하실 게 그럼 개인 사업자도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나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적용이 가능하구나. 여러분이 뭔가 가게를 하나 작은 걸 했는데 잘 돼서 다른 구에 하나 더 차리면 각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는 게 귀찮으면 여러분도 두 번째 사업장 개설할 때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나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에 체크를 하면 그냥 자동으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근데 둘 다 그냥 내가 그걸 모르고 각각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로 하고 있다가 이걸 이제 합쳐가지고 하고 싶으면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되고 이제 적용 안 받고 싶어도
그럼 그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적용되기 20일 전에 우리 포기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럼 얘는 20일 라임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사업자 등록은 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된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자들은 전부 다 우리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거예요.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서 소득세나 법인세법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할 거고, 그냥 돈 버는 거에 대해 세금을 내야 될 거잖아. 근데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과세 대상 거래, 과세 거래. 자, 과세 거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재화의 공급, 두 번째 용역의 공급, 세 번째 재화의 수입. 이렇게 세 가지가 과세 거래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과세 거래에서 첫 번째 재화의 공급은 우리 일반적 재화의 공급을 실질적 공급 혹은 실지 공급이다라고 한다라고 했죠. 자, 여기는 실제적으로 공급, 우리가 팔았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매매 거래, 매매라는 건 사고 파는 걸 매매라고 하죠. 자, 그리고 가공 거래, 가공 거래는 우리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게 있고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게 있는데,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을 하면 우리는 그걸 재화의 공급으로 보죠. 자, 그리고 교환 거래, 회계에서는 교환 거래를 팔고 사는 게 합쳐져 있는 걸로 보는데, 근데 우리 세법에서는 그냥 두 개의 거래로 아예 생각을 할 거예요. 두 개의 거래를 교환을 하게 되면 내 걸 준 거는 내 거 판 거니까 부가가치세 받아서 납부를 해야 되고, 상대방도 나한테 이제 줬죠. 그럼 그것도 상대방이 나한테 판 걸로 해서 부가가치세를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완전히 사고 판 걸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뭐 나머지 기타 실질적으로 물건이 오가는 게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자, 특수한 재화의 공급, 이걸 저는 간주 공급, 공급 의제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럼 이 간주 공급을 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법이 매출 세액을 창출하는 일에 대해서만 그 사업자가 지불했던 그 매입세액을 우리가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된다면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가 최종 소비자가 아니야. 그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넌 매출세액을 창출해서 세무서액 부가가치세법한테 가져다 줄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아 놓고선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은 너 돌려받았던 매입세액을 배탈화가 아니고 시가로 팔아버린 걸로 할 거니까 시가의 10% 가지고 와 라고 하는 게 우리는 자가공급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자가공급은 자기가 자기한테 팔았다는 건데, 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물건을 우리가 면세사업의 전용 용도를 전환한다는 거예요. 과세사업에 사겠다라고 매입세액 공제받아 놓고선 매입세액 공제받으면 안 되는 면세사업에 사용을 한다면 그걸 너 자신한테 팔아버렸다라고 할 거예요. 또 비영업용 소형승용 차와 그 유지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는 비영업용 소형승용 차가 업무용 승용차거나 진짜 영업활동에 안 쓰는 것도 그렇고, 이건 우리 회사의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데에 들어간 게 차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자동차의 유지를 위해서 사용을 했다면 그건 매출세액 창출 안 하는 거니까 오늘 공부할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말라는, 여기에 쓸 거면 세법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걸 공제 받아 놓고 나서 이걸 이 자동차에다가 사용해 버리면은 그건 팔아버린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또 타사합장 반출은 일반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 혹은 직매장 반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자, 이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은 얘만 특이하게 사업자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이 사업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특징이 이 앞에 뭐 매입세 공제 받았다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공장에서 직매장으로 물건 보낼 때 판 게 아니지만 판 걸로 원가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면서 물건 판 걸로 하게 되면 공장은 물건 사온 만큼 또 판 걸로 하게 할 수 있으니까 납부할 세금을 없애고, 직매장은 물건 팔고 나서 매입이 없었는데 공장에서 물건 산 걸로 하면은 매입세액이 발생하니까 그 차이 나는 금액만 납부할 수 있도록 사업자한테 도움이 되도록 만든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기가 직매장에서 자기 공장에서 직매장으로 팔기 때문에 판 걸로 보겠다 간주 공급에 들어가 있지만, 얘는 사업자가 잘못한 게 아니고, 자, 개인적 공급은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 받은 거를 뭐 직원을 주든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쓰든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사업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 처음부터 그럴 목적이었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에 예를 들어 컴퓨터 한 대를 샀어요. 이 노트북을 샀다 볼게요. 노트북을 사서 자, 이걸 우리 회사에 쓸 목적이었으면 비품이다라고 해야 되고, 이 노트북을 직원 줄 목적이었으면 복리후생비라고 해야 되고, 우리가 이걸 팔 목적이었으면 상품이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왔을 때. 근데 우리가 상품이다라고 해놓고 이걸 사와 놓고선 그냥 창립기념일에 직원들을 줘버리면 처음부터 사올 때에 복리후생비로 해서 사업하고 관련 없이 끝내버렸어야 될 걸, 상품이라고 하는 건 그 누가 봐도 우리 영업활동에 사용해서 매출세액을 창출할 일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계정 과목을 선택했다라는 건 우리는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의사표현인데, 그렇게 해서 매입세액을 그냥 서슴없이 다 공제해줬는데 검증도 안하고, 근데 그걸 딴 데 써버렸기 때문에 팔았다고 할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같은 물건이지만 목적이 다른 거였으면 처음부터 매입세액 공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개인적 공급도 우리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에서 다른 우리 회사의 다른 사업장에 지금 만든 물건이 제품이 원재료로 들어간다면 더 큰 제품이 될 거니까 판 걸로 보지 않을 거고, 또 우리는 기술 개발이나 시험용으로 쓰는 것도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개발에 관련된 거, 연구 개발에 관련된 거는 모든 세제 혜택을 다 줄 거예요. 부가가치세든 소득세든 법인세든 조세특례제한법이든 뭔가 연구 개발을 계속해야 발전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많은 세제 혜택이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우리 과세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물건들의 유형자산의 수선비로 쓰거나 우리 사후 무상 AS를 위해서 썼거나 아니면 뭐 광고하기 위해서, 혹은 제가 작업 3용 세트라 말했던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직장체육대회, 그리고 직장연회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인적 공급인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또 이 사업상증여. 사업상증여는 접대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접대했다라고 해서 매출세액이 창출될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접대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말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놓고선 거래처에 줘버리면 사업상 증여를 했다라고 해서 시가로 팔아버린 걸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아래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 건 거래처로 보내긴 했는데 견본품으로 전시하기 위해서라든지 광고하기 위해서 보낸 거라면 그건 당연히 더 큰 매출세액을 창출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그 고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 고객이 우리 세법상으로 다 거래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상 증여로 볼 것이냐라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그 마트 같은데 1+1으로 한 개 더 주는 거 있죠. 그 한 개 더 주는 건 사업상 증여냐? 왜냐면 거래처가 여러분들인 건데 고객인데 그럼 그때 사실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음료수 캔이 두 개예요. 그러면 한 개가 1,000원이고 한 개가 0원인 게 아니고 사실은 그 1,000원에 이 두 개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된 거래의 재화 공급 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거. 그 플러스 원은 우리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음 폐업시 잔존재화. 폐업시 잔존재화는 폐업한 시점에 우리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재화를 전부 다 공급한 걸로 본다라는 거였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재화의 공급인 그 간주 공급인데 직매장 반출인 자가 공급의 타사업장 반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매입세액 공제 안 받았으면 여기 간주 공급에 해당 사항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간주 공급 팔았다고 하는데 무조건 원가가 아니고 세법은 시가에 팔았다고 할 거고 지금 내용 보면 거래처 접대하면서 내가 폐업하면서 내가 썼다고 하면서 직원도 주면서 증빙을 발행할 곳이 없는 게 간주 공급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용역의 공급에서 자, 용역의 공급에서는 기억하실 게 자, 용역의 간주 공급은 과세하는데 용역의 간주 공급 중에 자가 공급은 과세하지를 않고 또 용역의 무상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이삿짐 센터 하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 집 이사한다고 친구가 와서 그냥 도와줬어요. 자기 이삿짐 센터 차까지 쓰고 사다리까지 써서. 근데 친구 와서 그냥 도와주는데 이걸 우리 공급했다라고 해서 과세시키면 그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혹은 여러분 친구가 미용실을 해요. 여러분 그냥 친구니까 그냥 머리 잘라줬는데 그걸 과세 거래로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용역의 무상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건데 그런데 예외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는 시가로 우리는 공급한 걸로 볼 거예요. 부당하게 조세를 우리가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했다고 보는 거예요. 특수관계자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과세를 한다. 자, 그리고 우리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에서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면 재화의 공급, 전혀 부담하면 용역의 공급인데 건설업의 경우에는 주요 자재 부담 유무를 불문하고 무조건 우리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라는 거.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자, 다음 우리 재화의 수입을 이야기했었는데 자, 이 재화의 수입에서는 재화의 수입은 우리가 물건을 수입을 하게 되면 그럼 세관장이 우리는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그 물건을 잡고 부가가치세를 줘야 물건을 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부가가치세를 주는 걸 과세 거래라고 하는데 우리 회사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면 안 된다면 세관장에게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면 이 세관장은 우리 회사에 수입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수입세금 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부가가치세를 세관장한테 딱 부가가치세만 주고 그걸 나중에 다 돌려받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우리 재화의 수입이다. 그래서 수입세금 계산서 그럼 수입세금 계산서는 세관장만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세관장만 아무나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이 수입세금 계산서는 중요한 게 세액만 중요한 거지 공급가액이다 뭐 이런 거 적혀 있는 글자들이 있는데 그건 가짜 글자예요. 가짜 숫자고 세액만 자기들이 받고 싶어하는 세액 만들려고 예를 들어 1,000만원 내놔 라고 할 거면 1억만큼 판 것처럼 써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거라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재화의 공급 시기를 가보면
이제 다음 페이지 97페이지에 재화의 공급에서 재화의 공급의 원칙은 재화를 인도할 때예요. 인도할 때 원칙적으로 공급 시기인데, 그런데 우리는 뭐 이동이 필요하지 않다면 뭐 이용 가능할 때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 시기에서 우리 재화의 공급에서 먼저 현금 판매, 외상 판매, 단기 할부 판매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인도했을 때의 그냥 공급 시기로 볼 거예요. 인도했을 때. 그런데 우리 아래쪽에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전력 이런 것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날이 공급 시기로 보겠다는 거예요. 돈 언제 주기로 했는지 그에 대해서 적혀 있는 날은, 그게 우리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 표현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날을 공급 시기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다는 게 직수출이죠. 직수출의 경우에는 선적일이 공급 시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제가 이런 노란색에 둔 얘네들만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용역의 공급 시기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 그때가 공급 시기인데, 뭐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는 재화의 공급 때와 똑같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데, 우리 전세나 또는 월세의 임대 보증금의 간주 임대료, 혹은 2 이상의 과세 기간 1년 이상에 걸쳐서 우리가 뭐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뭐 부동산 임대든 그냥 일반적인 임대든 1년치를 선불이나 후불로 한 방에 받는 경우엔 우리는 그 돈 주고 받는 시점을 따지지 않고 그냥 1년에 4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4번 받겠다는 건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을 공급 시기로 하면 그 다음 달 25일 날 부가세 신고할 때에 이 부가가치세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을 공급 시기로 잡고 있다라고 기억하시고, 간주 임대료는 나중에 저와 같이 볼 거예요. 거래 장소는 필요 없고, 다음 우리 영세율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저와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영세율이라는 건 일단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가질 게 과세 거래예요. 0%의 세율을 곱한 거니까 부가가치세 세율을 곱해서 그 거래 세액을 주고받는 걸 과세 거래라고 하는데,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세율인 0%를 부과해서 세액 0원을 주고받는 거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세 거래이기 때문에 과세 사업자예요. 그래서 영세율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업자들도 우리나라에 팔면 10% 거래징수에서 세무서에 내고,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만 0%의 세율로 수출을 하는구나.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이 영세율의 취지는 소비자가 아니고 사업자인 수출하는 사업자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수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오늘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영세율 제도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영세율은 일단 우리가 수출하는 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수출하는 업자나 그 전 단계 사업자한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고 전부 다 과세관청이 돌려줘 버리고 없애버리게 될 건데, 그런데 꼭 그런 단계를 최대한 간소화시키는 게 좋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당연히 영세율을 하지만, 수출하는 재화의 내국 거래에 대해서도 우리는 영세율 적용할 거예요. 오늘 이제 이런 시간에 제가 그걸 먼저 설명하면서 시작할 거고, 그리고 또 당연히 수출하는 물건인데 그걸 수출업자가 가공을 의뢰한 것도 수출을 원활하게 촉진시켜 줘야 되겠죠. 그럼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 줬다가 어차피 돌려받을 거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얘를 영세율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수출한다는 증빙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할 거고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면세 사업자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영세율 거래는 과세 거래라 그랬잖아요. 과세 거래는 과세 사업자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을 받고 싶다면 면세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뒤에서 이 면세 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간이과세자는 과세 사업자라고 했죠. 간이과세자는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어제 저와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자, 그럼 우리 오늘 좀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또 연결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